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4회 실무이론평가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보 제공 목적이 뭐냐.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겠죠. 경영자가 주주가 맡겨놓은 것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상품 원가 정보, 상품별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재무회계는. 원가 회계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뭐 투자자에게. 그 다음에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감가상각 관련 자료인데 가에 해당하는 금액. 가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 취득 올해가 6기인데 취득은 4기부터 했어요. 뭐 순차적으로 쭉 봐도 되고 쉽게 얘기하면 전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올해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여기다 더하면 되겠죠. 올해 감가상각비는 이 자산이 200만 원짜리니까 200만 원짜리 잔존 가치 없고 내용연수 5년이면 5, 4, 20, 40만 원이죠. 요게 더해질 거니까 올해는 밑에 붙을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토지가 1억이고 이거를 1억에 처분하고 약소금을 받았습니다. 이 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개했다면 수정하는 회계 처리. 토지가 나갔으니까 토지 빼고 여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바드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 근데 바드럼이라고 했네요. 그럼 바드럼 빼고 미수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네요.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반영한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등 다양한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률법을 쓰는 게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틀렸네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가와 나에 들어갈 계정 과목. 과장님 마케팅 목적으로 다이어리 100개를 90만 원에 구매하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이죠. 50개를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절반인 45만 원에 대해서 차변의 뭐, 대변의 뭐. 즉 광고 선전비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광고 선전비를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 뭐로 썼다고 그랬냐? 직원 업무용으로 썼다고 그랬죠? 적당한 거는 소모품비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가는 소모품비, 대변의 광고 선전비 취소. 6번 3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240만 원을 납부하고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보험료 금액은 2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이네요. 보험료. 무슨 현금 나갔겠죠. 결산 정리사항. 3월 달부터니까 내년에 2달 남은 거죠. 전체 중에서 12분의 2. 한 달에 20만 원씩이니까 40만 원만큼 보험료 취소시키고 미리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비용과 함께. 선급비용 2달치.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취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한공이 매입한 단기 매매증권에 관한 사항인데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단기 매매증권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로 적으시면 되죠. 100주인데 액면은 필요 없고 매입 금액이 27,000원이야. 그러면 270이고 매입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3번이 27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8번 4월에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팔려나간 것의 가격이 얼마인지 선입선출법을 쓰래요. 그러면 4월 25일에 2,500개가 팔렸으니까 2,500개는 이제 누가 팔렸다고 보냐? 제일 먼저 있었던 1,000개
1000개는 100원짜리가 팔렸고요. 그럼 여기는 110만 원이다.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500개가 나가야 되니까 이제 1,500개는 4월 5일 날 사온 게 1,500개가 나가면 되겠죠. 얘는 단가가 120원짜리네요. 이거 계산하면 18만 원.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인데 감모 손실이 있어요. 100개가. 이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면 매출 원가에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는 마저 요거 120원짜리가 마저 날라가야 되겠네. 그럼 12,000원.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 원가를 늘려야 돼요. 요 세 개 합친 게 매출 원가네요. 29만 2천 원.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9번 직원이 제출한 출장 완료 보고서의 일부인데 해당 보고서상 여비 사용 내역을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여비 내용을 봤을 때 운임 나왔죠. 숙박비, 직원 회식 때 출장 가서 회식했네. 그럼 복리후생비고, 매출거래처 접대 있고, 그럼 접대비고, 나머지는 여비교통비고, 기부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번 내부관리는 뒤에 몰아서 하도록 할게요. 11번 부가세 편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유무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 및 수입 목적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부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맞네요. 사업자는 영리 유무를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맞네요. 12번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 사람. 과세되지 않는 거.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현물 출자를 해서 회사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현물 출자도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최신 제품을 선물했다. 이건 간주 공급이죠. 사업상 증여네요.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소프트웨어를 팔았으니까 소프트웨어는 자산이죠. 공급이 맞고요. 담보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3번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한번 나왔었죠. 상호주의라고 하셨어요.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적용을 하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발급 의무가 있죠. 내국인 간의 거래니까.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아니지.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아니에요. 과세입니다. 수출하는 경우가 영세율이니까.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 포기를 하시면 되죠. 4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네요. 1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공의 2기 예정신고의 매입 내역인데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원재료 구입은 매입세 공제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구입했다.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매입세 공제되겠고 거래처 증정용 선물을 구입했다. 접대비죠.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 합치면 300만 원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겠네요. 15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예정신고 및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맞죠? 예정신고 했는데 확정신고할 때는 한 거 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고는 각각 하고 납부만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일반 환급과 달리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일반 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에 30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맞네요. 자, 해설해 보시면 이제 환급에 대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을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원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걸 보고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환급은 예정신고 때 1월부터 3월 달 동안에 환급이 생긴다. 4월 25일 날 마이너스가 생겼다. 안 돌려줍니다. 4월부터 6월 달, 7월 25일 날 신고했는데 그때도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돌려주는데 언제까지?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 환급이에요.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매출에서 매입을 뺐더니 마이너스가 났다. 이걸 보고 환급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기한은 7월 25일이에요. 후에 30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이게 일반 환급이고 예정 때는 안 돌려줘요. 그런데 이제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죠. 좀 빨리 해주겠다. 조기 환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도 돌려줘. 확정은 당연하겠지. 근데 날짜도 얘보다 더 빨라. 절반, 15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대상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일반 환급 절차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급세액을 조기 환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그러니까 영세율 사업자는 내다 팔 때는 0%고 4월 때 다 돌려주니까 매번 다 그냥 음수가 나는 거야. 그리고 주로 영세율은 수출하는 경우니까 뭐 수출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 쓰던 뭐 기계장치를 엄청 큰 걸 사오면 엄청나게 매입세액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좀 빨리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조기환급 절차라고 되어 있고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제출할 때는 조기환급 신고한 걸로 보고,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면 부속서를 한 장 내야 돼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신고서를 첨부해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 그러니까 여기라면 예정신고 기한 4월 25일, 여기라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절반 15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조기 환급인데 월 단위로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 환급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1월부터 3월 거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15일 이내에 돌려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해도 된다는 거야. 1월 1일부터 1월 31일 거를 주로 한 달 단위로 신고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2월 25일까지 신고해. 그럼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 2월 달 거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 3월 25일에까지 신고하면 어느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 거 4월 25일 날 신고하면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 나머지 4월, 5월, 6월 이게 다 월 단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월 또는 매 2월 이렇게 했으니까 첫 번째 달은 이렇게 해요. 그 두 번째 달은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를 몰아가지고 4월 25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두 달 묶고 한 달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 멋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중요한 거는 예정신고 기간에도 돌려주고 기한 끝나는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절반인 15일에 돌려주겠다는 게 조기 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